자,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오늘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프로 투자 전략 우리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디스전 출발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밝게 웃으면서 그래도 시작해 월요일의 주시네요. 남자. 근데 우리 여의도 카페가 아니라 충무로 카페 아닌가요? 아 그렇네. 여기 충무로잖아. 근데 이제 또 그 금융의 핵은 여의도 아닙니까? 예. 아, 여기 여의도였어요? 여기. 여의도였어요. 그럼 몰랐어요. 나 여기 여기 여의도. 충무로인 줄 알았지. 나 여기 뉴욕인 줄 알았는데. 국내예요? 두바이인가? 다들 몰라. 남산이네. 뒤에 남산. 뒤에 떡하니 남산 보면서요. 남산이었구나. 네. 네. 관심이 없는. 네. 자, 우리 팀장님은 일단 주말 네.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좀 일상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우, 쉰다고 쉬었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졸리네요.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주에 네. 뭐지? 그 장식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뭐 도대체 장난을 요즘은- 뭘 하셨길래? 요즘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체력 회복이. 뭐 좀 너무. 챙겨 드십니까? 즙이나 이런 거 이제 좀 챙기실 때가 됐는데요. 장어즙 뭐. 아이고 이제 뭐지?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는데 네. 네.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추가해야 됩니다. 아르기닌 같은 거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이 건강하셔야 우리가 또 함께 계속해서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네. 네. 그러겠네요. 그럼요. 대체자 맞습니다, 팀장님. 잘 치고 들어갔어. 경계심 딱 갖게 잘 치고 들어갔어.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듣고 싶으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지금 좋아요 딱 눌러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어요. 자, 디스전. 이제 네. 시동 겁니다, 여러분들. 자, 스마트키 갖고 들어오셨고요. 스타트 버튼 딱 눌러 볼 텐데요. 오늘 어떤 곳을 한번 일단 디스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왔는데 제가 조선 좋다고 말씀드려놓고 네. 그러게. 대우조선해양 갖고 왔어요. 그러네요. 대우 조선 해양인데 일단 아, 오늘 네. 그리고 그 전에 그전에 네. 한 1분만 얘기 드릴게. 그 1분? 도지코인 결제 있잖아요. 도시락 예. 요거는 좀 제가 볼 땐 시간 좀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오늘 이게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물론 비트코인, 도지코인 틀리긴 하지만 네.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허용을 음. 하려다가 환불 규정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됐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1비트코인이 4,2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테슬라를 살 수 있다. 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음. 1비트코인이 3,800만 원 떨어졌다. 음. 그럼 환불할 때 1비트코인을 줘야 되는데 3,8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률적 화폐 달러라든지 원화처럼 이게 그 말 그대로 정률적 화폐적인 기능이 가능하다라면은 음. 이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하겠지만 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환불 규정에서 나올 때처럼 이 가상화폐였던 그 가치가 변화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환불을 해줄 건가? 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아마 도지코인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 때 그때처럼 환불 규정이 애매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또 가치 변화가 생겨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 가상화폐가 이제 수면 위로 싹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중앙은행은 기득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뺏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가상화폐를 수면 위에 올렸을 때 중요한 건 이걸 제어가 가능하냐. 그러면 이게 튤립 버블처럼 이렇게 막 커졌다가 또 꺼지게 되면 화폐 가치가 변하게 되면은 사람의 또 수입이나 이런 변화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처럼 제어가 가능하냐. 이런 명분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걸 별로 좋아하진 않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진짜. 논란의 요지가 네. 많은 가상 암호화폐입니다. 확실히 안정화 그리고 확실한 자리를 잡기까지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정률적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환율 우리가 원달러 환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화 1원이 뭐 달러가 변하는 것처럼 이거 그 가상화폐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게 일단은 관건이라 봐야 되겠죠. 관건이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 증시 딱 다른 거 들으시고 정량부싹 해주시네요. 근데 갑자기 이제 도치코인 얘기 나와서 놀랐어요. 조선 얘기 해주시죠. 도티코는 조설사나 자, 그렇게 한번 다시 네. 한번 또 짚어주셨고 그러면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주제가 딱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딱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전에 일단 오늘의 디스의 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를 왜 이 부분을 디스하실 건지 그 전개 과정을 먼저 한번 딱 얘기해 주시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결국 실적 얘기할 건데 네, 실적 얘기. 실적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속은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 얘기들이죠. 겉은 괜찮은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런 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어찌 보면 실적이라든지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의 어떤 적자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음.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감자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래서 실적부터 좀 짚어볼게요. 예.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지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네.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1분기 매출이 1조 2,455억, 네.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수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대우조선해양. 근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아시겠지만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원래는 한 7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4,700억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공사 손실 충당금을 해가지고 4천억을 다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손실 충당금이란 거는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재무제표에 다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버리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발생될 만한 것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4천억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 3,300억이 일단 원재료비예요. 쿠팡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했는데 다른 조선사하고 틀린 거는 다른 조선사들은 올해분만 반영을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3년치 받아놓은 걸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다 털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거는 뭐 회사 뭐마다 입장 차이인데,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자신감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3년치 다 털어내더라도 우리는 받아놓은 수주가 짱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았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분식회계감 같은 게도 2번이나 있었잖아요. 네. 2006년, 2017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털 건 미리 빨리 털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털 거 네. 빨리 털고 가자 그냥 네. 어차피 있는 거에 털고 가자. 할부 말고 일시불로 난 때려도 괜찮다. 그렇죠. 다 털고 가자 그냥 네. 이런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이 반영을 하게 되면서 포인트가 된 게 이제 원자재 가격 그리고 플러스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내고 난 다음에도 과연 이 회사의 현가성 자산 유동성이 안전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원자재 가격을 포인트 좀 잡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철강석 가격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이 후판 가격이 안 올라가야 됩니다. 그 미래에 올라갈 것까지 이제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어찌 보면 이제는 철강석 가격이 안 올라가게 되면서 후판 가격이 안정을 찾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년치를 다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아마 다른 조선사처럼 1년치만 또 충당금을 설정하고 또 1년 지나서 또 설정하고 이렇게 계속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져요.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요? 아니, 이제 안 올라갈 안 올라갈 가능성.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원초적으로 네. 우리가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 현물 가격이 아니고 선물 가격을 보잖아요. 그럼 선물 가격은 그 가격이라는 건 순수하게 어떤 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솔직히 포지션 영향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보는다. 그럼 이 선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만약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 포지션자들이 매도 포지션 안 잡을 거 아니에요. 매수 포지션 잡을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빅스텝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화폐 가치와 상품 가치 이 두 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돈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돈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마진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상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유가가 될 수 있고 금도 될 수 있고 지금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왜 근거가 있냐면 예전에 2008년도에 그때 저금리 하게 되면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금이에요. 금. 그때 금 가격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음. 미국은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부동산. 음. 부동산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할 곳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러니까 저금리다 보니까 대체 투자할 곳으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연준이 빅스텝을 하게 되면서 화폐 가치를 올려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는 많이 올라갔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 판단하게 되고 앞으로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자연스럽게 돈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화폐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시장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를 화면을 좀 같이 해서 보면은 아, 이게 오케이. 지금 철광석 가격이거든요. 음. 2021년도 5월 달까지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톤당 150불 이상에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150불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현재 판단을 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서 상품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물론 그러니까 높은 가격은 유지가 될 거예요. 높은 가격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추가 상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철강석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 후판 가격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후판 가격 동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21년도 7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어쨌든 옆으로 누웠어요, 지금. 예. 옆으로 어. 누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쿠팡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은 철강석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판단을 잘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리스크는 이게 예상과 달리 올라버려. 만약에. 올라버리게 되면 충당금을 더 설정하게 되면은 회사 내에 있는 유동성이 더 안 좋아질 수, 유동성 사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을 동의를 하는 게 앞으로는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왜 연준의 빅스텝으로 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품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의 판단대로 만약에 올라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네.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충당금 설정했던 것들이 다시 환입될 가능성도 있어요. 음. 환입될 가능성. 이거는 어쨌든 이거보다 지금 정도 가격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신 후판 가격이 톤당 1,100달러 정도 설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00달러 안에 내려가게 된다. 그럼 다시 이제 환입을 할 수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나중에 이제 회사의 재무구제도 개선을 시킨 요인들로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우리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겠죠. 수주. 예. 이게 2021년 1분기가 아니라요. 예. 이게 다른 방송에 또 오해를 하시는데 2021년 1분기까지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 수주 잔고. 네, 잔고.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271억 달러 그리고 129척의 잔고가 있는 거죠. 이거는 1분기만 되는 게 아니라 올해 1분기까지 전체 잔고. 네. 그래서 2021년 1분기보다는 척수도 늘어났고 수주 금액도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을 예. 보시면요. 아래쪽 보시면은 좋은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빚을 내더라도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당금을 3년치를 그냥 다 반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얘기도 말씀드리면 그 후판값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LNG선은 10%밖에 안 돼요. 그 건조 비용 10%. 벌크선 같은 거 있잖아요. 컨테이너선. 네. 그런 것도 20%거든요. 후판 가격이 영향 미치는 게. 네. 근데 LNG선 10%예요. 절반이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LNG 수요는 큰데 이제 비용은 다행히 조금 줄어드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이 LNG 운반선의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은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좋은 얘기만 드리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 지금 안 그래도 이쪽을 디스전이 아니라 거의 뭐 그냥 모듬전 시켜놓고 같이 칭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칭찬전인데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아 지금 당근 주는 겁니까? 원래 무서운 분들은 칭찬부터 하고 그다음 깝니다. 아 저희 부모님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아. 너가 다 좋지만은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자 하고 쓱 들어오면 다 이제 좋지만은 한 대만 맞자. 아 이제 어, 회초리 드셨습니다. 또 쇼츠. 이제 한 대만 맞자. 아. 자 갑니다 카운터. 그래서 지금 수익성 괜찮은 LNG 운반선하고 컨테이너선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근데 이걸 또 이제 동전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게 되면 생선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게 되면은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예상대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이게 부메랑이 되는 거죠. 네. 그때 가서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1년치만 할 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흔들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안정을 찾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또 협상을 하더라고요. 저희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원자재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한 번 정도 재수없게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나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겨울밀을 파종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게 9월달, 10월달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만약에 겨울밀 파종을 못 하게 되면은 아마 또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오데사 항구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 저는 끝난다라고 봐요. 그것까지 얻게 되면 저는 뭐 러시아가 얻을 명분은 다 얻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화면을 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오늘 오. 진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조금 그림 뭐 이렇게 봐야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래도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러시아 쪽이 그 동남부라 그럴게요. 동남부고 벨라루스하고 요 폴란드 쪽이 붙은 쪽이 서북부 지역인데 네. 솔직히 러시아는 서북부 지역 관심 없어요. 거기는 폴란드와 인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폴란드는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폴란드 쪽으로 불똥이 튀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산맥 지역이기 때문에 산 지역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동남부 지역 루간스키, 도네스크, 그렇네요. 마리우폴 그리고 헤르손, 오데사 이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페이크로 지금 키우 요 서북부 지역 있잖아요. 네. 이쪽 공격을 하는 거예요. 페이크로.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격해서 분산을 시키는 거죠. 분산시키는 이야. 양동 작전인 거예요. 군사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 키예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욕심 낼 수밖에 없는 게 예. 러시아가 예전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러시아. 키예프였는데 어. 옛날에 그 우리 요 위쪽 몽골 제국 징기스칸 네. 무섭잖아요. 네. 걔네들이 예전에 이 유적까지 침공을 하다 보니까 겁먹고 러시아로 그 러시아 수도 갑자기 모스크바, 모스크바로 이전을 한 거예요. 원래는 키예프가 원래 러시아 수도였어요. 과거에. 그래서 어찌 보면 러시아가 여기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 그렇죠. 뭐 여담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루간스크, 도네스크 그리고 마리우폴이 항구잖아요. 네. 항구 요적으로 점령하고 지금 첫 번째는 이 크림반도 네. 이게 2014년도에 자기네들 편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기가 고립화가 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마리우폴이 항구고 그리고 헤르손 여기 크림반도 바로 이쪽에 헤르손 같은 경우에는 요 지역이 우크라이나 밀생산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중요한 지역이고 크림반도는 아시겠지만 공업 지역. 네. 그리고 오데사. 제가 오데사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냐면 오데사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역할을 해요. 한국. 흑해 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데사를 통해서 밀수출을 해요. 저기까지 그러면 같이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여기까지 점령하게 되면 러시아는 명분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지역은 관심 없어요. 러시아는. 뭐 이 3차 대전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푸틴 속을 못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데사까지만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 누구냐 푸틴이 명분은 다 얻는 거예요. 이번 침공에 대한 명분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경제 타격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솔직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기가 좋지만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발생되는 부채 그것도 러시아 감당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데사만 점령하게 되면 아마 8월달, 9월달은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요쪽만 점령을 하더라도 충분히 러시아는 명분은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또 제재가 또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또 삼성중공업은 리스크지만은 그건 다시 또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밀하고 철강석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밀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쨌든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밀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철강석 가격이 내려갈 수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석이 지금 철강석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2021년도 5월 달까지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것이 있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간 것들은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라간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은 밀뿐만 아니라 철강석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오데사 항구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데사 항구가 어쨌든 개방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외를 하고 지금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는 그렇게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냥 원자재 문제인지 에너지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뭐 젤렌스키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젤렌스키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여기 크림반도하고 그 두네스크하고 도네스크하고 루간스크 너희 줄게. 너희 집에 해라. 근데 대신에 땅은 우리 거다. 이게 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땅은 우리 거다. 경영권만 우리 거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세입자로 오라는 건가요? 저 전세 줄게. 전세 전세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 같네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될 거라고 그런 거죠. 푸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푸틴이 이게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오데사 항구가 얼마큼 빨리 개방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어쨌든 그거 말씀해주신 건 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뭐 8월, 9월, 10월 네네. 이때는 무조건 끝나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길어져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음. 우크라이나 상당히 선전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전쟁 양상을 러시아가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점령해 나가고 네, 있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도 그 항복한 군인들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론을 다 의심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다 언론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보도가 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지금 잘 보세요. 우리나라 그렇고 언론에 나오는 것들 내용을 보게 되면 서북부 지역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동남부 쪽 얘기는 뉴스 전혀 안 나오잖아요. 저도 막-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안 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동남부 지역 이미 점령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서북 그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키예프 키예프. 우측에 있는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 러시아 군인들이 빠지고 되겠잖아요. 그게 빠져서 지금 동남부 쪽으로 하고 있어요. 빠져서 러시아로 이제 귀국하는 게 가는 게 동남부 아니라 쪽으로 한 거예요. 동남부 쪽으로. 그러니까 위치만 변경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도랑 가까우니까 막 거기는 솔직히 막 지켜야 되니까 상징적으로도 전쟁 양상이 막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위쪽은 뭐 그렇게 음. 뭐 싸움이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전략적인 요충지는 오히려 밑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그쪽까지 여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를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뭐 러시아는 양동 작전이 가능한 만큼 군사력이 어쨌든 뭐 탱크가 고장 나고 어쨌든 간에 네네. 양동 작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동남 쪽보다는 수도 가까운 쪽으로 먼저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가 함락되게 되면 나라 뺏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서북부 지역에서 싸우는 척만 하는 거고 기지역은 동남부 지역을 땅 따먹게 하듯이 조금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먹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헤르손을 점령하게 되면 식량, 밀 갖고 오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오데사까지 점령하게 되면 흑해나 나가는 관문까지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토가 이제 어찌 보면 경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나토였던 그 전략적으로 이제 마주 보게 되면서 좀 더 압박감 줄 수가 있는 거죠. 나토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흑해를 계속해서 진출하려는 야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크림 반도를 점령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뭐 러시아는 명분이 얻었다 생각이 들고 독일하고 프랑스가 잘만 꼬시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찬성 안 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뭐 6.25 때 뭐 우리나라 찬성해서 휴전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강대국들의 어떤 열강소에서 끝이 나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게 빨리 어쨌든 전이 빨리 끝나야 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은 연동해서 철강수도 당연히 이제 같이 내려가는 그렇죠. 양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까지 이제 뭐 좀 괜찮. 나중에는 그 만약에 이 장기전이 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수익성은 나중에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원자재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통한 어떤 대우조선해양의 방향성은 요 정도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해초리가 건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우조선 만약 그렇게 간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되게 판단과 예측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감했다. 과감했다 볼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원자재 가격만 볼 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봐야 될 게 유동성,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를 이제부터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어찌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은 자본 잠식 상태와 똑같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현재 자본 총계가 1조 7,265억이고 자본금이 5,414억이에요. 예.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자본 잠식 아니잖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신종 자본증권. 신종 자본증권. 저기 되면은 이것도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되면 하면 또 있습니다. 어려운 자료 개념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맨 위쪽에 이제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조 7,265억 예.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신종 자본증권 이래가지고 맞네요. 2조 3,328억 이게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예전에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 이거 연구체를 자본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자본으로 전환시켜 주니까 자본인 거예요. 원래는 연구체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렇죠. 부채입니다. 채권이니까. 네, 채권이니까 부채인데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이 연구체 2조 3,328억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 갚아야 될 빚이니까. 이거는 자본으로 전환시켜 준 거지 자본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본만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신종 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겉은 번지지 않는데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게 이제 출발점이 이건 거예요. 네네네. 출발점이.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요것만 보면은 괜찮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들은 자본 그렇지. 괜찮네.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 괜찮네. 그러니까 지배기업 소유 지분을 자본 총계라 보시면 돼요. 요 아래 보시면 지배기업 소유 지분하고 아래 쭉 내려가야 되면은 자본 총계가 1조 7,265억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자본보다 많기 때문에 괜찮네. 자본 상태 괜찮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종 자본증권을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심할 수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익잉여금 요거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인데 예. 요것도 지금 1조 4,942억이 결성금 상태 마이너스 잡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감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충당금을 다 잡아버렸다라는 건 다 잡아버렸다. 지금 안 좋은데도 잡아버렸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란 것에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뭐 대우조선해양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려고 터졌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가 터지려고 터졌어요? 아니거든요. 전혀 예상 네. 못했죠.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과감한 선택, 안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리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3사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네네. 재무제표를.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도
자본 총계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부채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이익잉여금도 지금 2021년 2분기부터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보시면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 네, 재무 네, 구조가. 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과감한 결단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똥배짱인 거죠 지금. 그 만약에 갖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불안할 수도 있. 그러니까 조금 밖에 재무제표 없는-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불안하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될까? 그냥 다른 조선사들처럼 그냥 1년치만 안전하게. 하지. 1년치만 하지 왜 3일 다 하지? 음. 그러니까 아까 수주잔고가 빵빵하다 보니까 자신감인 거죠. 아까 보셨듯이 수주잔고가 빵빵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잉여금은 2021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고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도 2021년 2분기부터 지금 안 좋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 같은 경우에 자본 총계가 3조 8천억, 네. 3조 6천억 이렇게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2021년 2분기부터는 계속 감소를 해요. 와. 그리고 부채 총계도 보시면은 2021년 2분기부터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6조 3천억 정도 유지가 됐었다가 이게 뭐 물론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뭐지? 그 송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약간 마사지만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는 마법이 발생돼요. 무슨 마사지입니까? 경락? 어. 경락 마사지? 자본금으로 약간 경락 마사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본금을 줄이는 거지. 자본금을? 부담감자. 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주들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산업은행이 반대에 저는 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중공업이 그 무상 감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그렇게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그렇게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이제 주주분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자본금을 낮추면 되거든요. 자본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굉장히 이게 실적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정말 재무제표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는 다 어려워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려운데 특히 조선은 뭐 이렇게 막 이 길잖아요. 수주 잡히는 것도 길고. 그거랑 비슷한 게 네.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래서 분식회계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으로 잡아놨다가 이게 언젠가 손실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오해가 되게 되면은 이게 분식회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도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수익이 한꺼번에 잡히게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그 뭐랄까요? 그 수주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자산으로 안 잡혀 부채로 잡혀요. 계약 부채로.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계약 부채로 잡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헤비테일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완성도에 따라서 매출이 계속 잡히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 현금 유출이 있든 없든 단기 순이익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통해서 이게 분식회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현금 유입과 유출이 없는 상황인데도 단기 순이익이 좋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기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뭐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익잉여금이 결국 기말 이익잉여금 플러스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 상태인데 단기순이익이 좋아진다. 이거는 분식회계 맞아요. 분식인데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현금 유출입이 없는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칫 오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미리 반영을 그러니까 이익이 미래에 예상된 이익을 그러니까 충당금처럼 미래 발생될 예상이 되는 손실금을 미리 반영을 하는 것처럼 미리 들어올 것에 어떤 이익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익으로 잡혔다가 만약에 예상대로 이익이 안 잡히게 돼갖고 손실을 잡게 되면은 이거 분식이익이 아니야? 그렇게 의심받는. 오해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섹터가 조선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재무제표상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현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자본 잠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평소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 좀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번 1분기 때 마이너스 7,258억이에요.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39억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 1,346억이에요. 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걸 뭘 보냐면 기업이 말 그대로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네. 조선사가 배를 팔잖아요. 네. 그러면 배를 팔게 되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럼 돈을 벌게 되면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당연히 플러스 돼야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투자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다가 재무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이라니까 뭔가 대단한 거 이렇게 뭐 재무 활동 뭐
하게 되면 뭐 재무적으로 뭐 어떤 좋은 것들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출이에요. 대출.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다는 아, 거예요. 그 플러스가 이제 돈을 번 게 아니라 대출해가지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예요?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야. 화면을 좀 죄송한데 다시 좀 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맨 위쪽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그 창출된 현금 흐름이 되게 되면은 22기 1분기, 그 작년 1분기예요. 네. 이땐 좋았네. 여기는 플러스죠. 네. 근데 사용됐다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수주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분기 순 손실이 이것도 마이너스 잡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자 지급이 또 있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 활동을 위한 현금 유출인데 단기 금융 상품의 투자 여기에 돈이 늘어났는데 이건 아마 우리 개인들로 치면 MF라든지 CMA 그러니까 바로 돈을 뺐을 수 있게 아마 비상금을 쟁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기 금융 상품 투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기 금융 상품 투자 같은 경우 줄어들었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유무형 자산의 취득, 뭘 취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했지만 이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이 더 높은 상황인 거고. 뭐 기계를 샀지 않을까요? 뭐 기계 같은 걸, 장비 같은 걸 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무형 자산 취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 샀던 것 수도 음.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비상금 쟁여놓은 곳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 차입금이 보시면은 많이 증가했네. 그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현재 2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넘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2천억인데 죄송해요. 이게 단위가 많다 보니까 네. 헷갈려. 2천억이에요. 2천억인데 이게 제가 왜 조금 전에 대출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잘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바로 아래 단기 차입금의 차입, 단기 차입금, 네. 돈 빌린 거, 네. 단기 부채 이게 지금 2천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이 1,346억 정도 마이너스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지금 현재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대출로 현재 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요걸 보게 되면은 지금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 2조였다가 13조였다가 17조였다가 11조였다가 11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가 자꾸 헷갈려요. 2조, 1조 3천억, 1조 7천억, 1조 1천억.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기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예상했던 만큼 빠르게 흑자 전환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그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통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영어 활동 통해서 돈은 벌었고, 그렇죠. 그게 플러스가 되게 좋거든요. 네. 영업 활동 벌고 그다음에 네. 투자 활동 플러스 돼야 되고 그리고 재무는 감소해야 되고 이렇게. 빚은 감소해야 네.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 거를 제가 뭐 업종은 다르긴 하지만 네. 그 뭐 같은 제조업이라 좀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플러스죠. 네. 플러스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업 활동을 네.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도 많이 해줘야지.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출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기업 활동하게 되면서 빚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빚을 또 까고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건강한. 이게 어찌 보면 상태로. 정상적이라는 네. 거죠.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통 보면 스타트업 기업들, 인터넷 기업들 초기에 이제 만든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익을 대출과 플러스 시켜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재무제표는 같이 봐야 돼. 현금 흐름표랑 네네네. 같이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쨌든 안 좋다라는 거죠. 보통의 제조업 기업들은 왜 그러세요? 재치기. 야. 죄송합니다. 네. 보통의 제조업 기업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좋다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 재채기 토한 줄 알았잖아. 토한 줄 알았잖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수학 시간 돼가지고 토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방의 묘미입니다. 재채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비염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적이거든요. 네, 먼지가.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까 계약부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쨌든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게 계약부채로 좀 잡힌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주 계약 착수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주 계약 착수금. 수주 계약 착수금. 우리가 이제 변호사한테 가게 되면 착수금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착수금을 주면은 이게 일단 계약 부채로 잡힌다는 거죠. 왜? 깨질 수도 있으니까. 계약이 그래서 깰 수도 있으니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동부채 아래쪽에서 아래쪽 쭉 보시면은 계약 부채를 가지고 1조 8천억, 1조 2천억, 2조 그리고 2조 2천억.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수주는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전혀 수주 받는 거에 대해서 받는 것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팀장님 이게 그러면은 1년 후에 수익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계약이 안 깨졌다고 봤을 때? 계약이 안 됐다고 발신됐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건조고 이게 언제든지 그러니까 인도가 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금액이 된 거죠. 계속 그럼 부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다 끝났을 때 저게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그렇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아.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그래요. 어. 이게 회계적인 어떤 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어렵네. 100%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계약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도가 되기 전까지 안심을 못 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그렇겠네요. 인도 전까지는 이게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대금을 또 못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중간 지금 러시아 이것처럼 그럼 배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깨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 플랜트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 계속 부채 잡혀 있었잖아요. 아. 삼각자산 잡혀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멈춰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와. 멈춰 있다라기보다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진짜 손실이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처럼 가치가 올라가면 괜찮은데 어. 자동차처럼 이게 삼각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쪽이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 진짜 리스크가 갖고 있는 큰데. 거는 계속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계속 손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 털어냈다고 하는데 저 내피셜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조선사들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이게 다 털어냈다고 하지만 털어내서 뭐 수익금이 잡혔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다 털어냈다고 믿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저는 그렇겠네요.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뭐 재무제표상 제가 뭐 확실한 근거를 제시 못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그동안 했던 그 조선사들 행태를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알게 못 믿다는 거죠.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숨겨놨다가 이걸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믿게 갑자기 이제 배신 때려버리는 거죠. 음. 순이익 잘 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부채가 갑자기 나타나서 또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순이익이 갑자기 적자 잡힌 경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리고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은 예전에 2006년도에 분식회 사건이 있었는데 또 분식회가 2017년 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100%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두 번. 그러니까 단타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렵고 믿음을 못 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일단 네. 결론적으로 네. 또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게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 흐름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재무제표도 지금 자본 잠식이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사지 네. 재무제표를 마사지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자본금이 자본 총계보다 높은 상황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본 잠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자본 총계액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자본 잉여금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자본금을 낮추든지 이자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하면은 주주들의 손해라는 건데, 근데 자본 잉여금을 늘리는 건 뭐가 있냐면은 유상증자. 자본 잉여 맞죠? 자본 잉여금을 늘리는 게 유상증자, 자본금을 줄이는 게 무상감자. 예전에 삼성중공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사지 좀 했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주주한테 손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없다라고 믿고 싶지만은 만약에 진짜 이 자본 잠식 상황 때문에 이 자본잉여금이 개선되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무상감자도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현금이 계속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네. 자본 잠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 잠식이 된 상황이 되게 된다라면 이게 또 상장 유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래서 이게 워스트와 베스트가 있는데 네. 워스트는 무상 감자를 하는 거고 워스트. 베스트는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좋아진다라는 판단 하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럼 주주들 입장에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보통 할인율이 20% 잡는 게 있긴 하지만 네. 그 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네. 그럼 시원하게 한 40% 해주는 거예요. 아 주주들한테 시원하게. 시원하게 할인율 40% 때려가지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게 되면 주주들 다 받을 거예요. 네. 네. 왜냐 엄청 싸은 거거든요. 그 받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대우조선해양이 좋아져가지고 주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은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책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어찌 보면 베스트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하이닉스가 2008년, 2009년 그때 한 5,000원 정도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반 공모방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일반 공모방식으로 30% 할인을 때려가지고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 트레이딩 거기서 관리를 할 때 거기에 공무원 은퇴해가지고 여기 주식 하러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그걸 받았어요 유상증자를. 그걸 아직까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유상증자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하이스는 되게 위험한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되게 위험한 기업. 네. 그런데 이거를 유상증자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아가 어쨌든 좋아졌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 유상증자 받은 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주한테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도 어찌 보면 결국 감자 증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증자를 한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주주한테 됐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주주분들 그냥 그거를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제발 하면서 지금은 둘 다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뭔가 액션을 한다라는 건 재무제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움직이니까 네. 움직임이니까. 무상 감자를 한다라는 것은 자본 잠식 때문에 마사지를 한다는 거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그때 공사 손실 충당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아직도 상황이 안 좋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무상 재무제표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돼서 어찌 보면 앞에 원자재 부분에서 좋은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를 같이 봤을 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걸 짚는 이유가 뭐냐면 그다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 현금 사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현대중공업 쪽으로 인수가 될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무 물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너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 안 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현대중공업의 인수건이 이유가 불승인을 하게 되면서 날아갔다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요거는 또 얘기하게 되면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봐요. 저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봐요. 불승인을 했지만은 저는 안 끝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경남도지사 공약을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정상화 방안으로 민영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지금 어디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그분은 일단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분리매각 반대 그것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분리매각을 반대한다라는 거는 일단 그대로 유지시키거나 아니면은 통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지금 어쨌든 그 경남 지역 쪽에 국회의원들이란지 지역 기반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또 분리매각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통매각 아니면 현상 유지거든요. 근데 현상 유지를 했을 때 지금 그게 괜찮으면 상관없지만은 안 괜찮지면 다시 통매각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저는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방송 보신 분들이 또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불승인한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에 대한 결론을 내보자면 어쨌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흑자가 2020 올해 4분기 아니면은 내년 1분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은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고 조선주를 띄워야 정상이에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네.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안 띄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성과라든지 수주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대비해서 질적인 수주 그러니까 2억 달러가 넘는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가 수주에서 질 좋은 수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불확실성이 분명히 지금 발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턴어라운드한 리포트를 확실하게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될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리포트는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증권사에서도 원가적인 측면에서 또 불안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원가가 늘어나게 되면은 만약에 2억 달러에서 2억 2천만 달러로 뭐 수주 금액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또 마진이 깎일 수가 있는 거고 똔똔이 될 수도 있는 네. 최악의 경우는 똔똔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현대미포조선의 향후의 실적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손동현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중형 선박의 1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아닌 중형 선박이기 때문에 건조 기간이 짧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현대미포조선의 흑자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증권사에도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현대미포조선이 어쨌든 흑자로 빨리 흑자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형 선박에서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대형 선박도 마찬가지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아마 증권사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의 흑자 나온 걸로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흑자 리포트가 나오게 될 거고 그때부터 아마 조선을 띄우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 올라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증권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미포조선의 흑자 전환 여부 그와 플러스해서 증권사의 흑자 전환 리포트가 나오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 들어가신 분들이면은 제가 볼 때 그것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앞으로 계속 주가가 우상향할 거고 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건 LNG 운반선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LNG 추진선도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선 호황이 더 길어질 거라고 봐요.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네. 안 드리고 그냥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또 정리를 이게 한 네, 좋습니다. 30분이면 끝나지 않는데 되게 많이 와 길어요. 오늘 거의